부모에게 현금을 지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저출산 문제가 과감하게 지금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동감해요. 출산하라 그러면 신혼부부가 합니까? 안 하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파격적인 지원 조건 저는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보겠고, 이 방송 보시는 이제 신혼부부가 계시다라고 본다 그러면 내년에 한번 기회를 잡으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세계에서도 주목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대로는 국가 소멸의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저출산의 원인과 정부 대책의 실효성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네. 이런 소식들이 언론에 거의 도배가 되다시피 네.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과연 어느 정도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 예. 네, 일단 통계청에서 자료를 내놨는데, 네네. 일단 이대로 간다 그러면 이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으로 저출산, 그냥 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네, 예. 극단적으로 이런 표현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대 장래 인구 추계를 이제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2072년도입니다. 이때 가서 총 인구가 이제 3천만 명 조금 넘을 것으로 계산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럼 2천만 명이 주는 거네, 예, 대략.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 명 조금 넘어가니까 예. 그 정도로 인구의 감소 추이가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1분기부터 이제 3분기까지 올해 출생아 수가 한 17만 7천 명으로 나왔는데요. 이때 지난해 같은 기간 19만 3천 명보다 이게 한 1만 6천 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 감소되는 폭이 이게 매년 좀 늘고 있다는 게 좀 핵심이고, 최근에 이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가 계세요. 인종, 성별, 계급 분야의 전문가이시긴 한데요. 한 방송국에 이제는 인터뷰, 다큐멘터리에 네네. 출연하셨는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을 보고 머리를 잡으면서 네. 이런 표현을 썼었죠. 와, 이런 출산율을 본 적이 없다. 정말로 대한민국 망했네요. 그때 그 교수가 봤던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2022년도 출산율이었습니다. 0.78명을 본 거예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2분기 0.7명, 3분기에 0.7명, 그보다 더 낮아졌거든요. 네네. 아마 최근 통계 보면은 이 교수님이 더 놀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의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노동 인구가 감소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 나이가 막 60대, 70대, 80대 돼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네, 저도 걱정스럽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이런 출산율 문제, 고령화 사회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 저출산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지목이 되고 제기가 되고 있는데, 평론가님이 보시는 저출산의 진짜 원인 대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개인적인 문제는 절대 아니다라고 봅니다. 일단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떤 얘기냐면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 저출산 문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2006년 이후부터 280조 원을 썼다고 합니다. 네네. 이 저출산 문제를 위해서. 근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다 이러면서 이제 연구 대상인 거죠. 몇 가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뽑았는데, 첫 번째가 높은 교육열에 의한 이제 교육비. 그래서 높은 교육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둘째 낳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 두 번째가 경력 단절을 뽑았습니다. 저는 너무 공감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세 번째가 결혼에 대한 관점 변화예요. 과거에는 이제 결혼과 출산을 하나로 봤는데, 네네. 지금은 결혼과 출산을 아예 독립해서 보는 관점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번째가 높은 주거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의 출산율이 0.59명으로 조사가 됐어요. 서울에서 애 낳고 살기가 좀 어려운 거죠. 확실히 이제 높은 주거비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지 이게 개인의 문제를 치부하기에는 이미 선을 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적 상황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출산이 경제에 미치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저출산이 지속이 되면은 우리나라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 노후가 불안해진다는 거죠. 일단 국민연금을 본다 그러면 네. 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제 수급을 할 나이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올해로 본다면 63세입니다. 내가 국민연금 받아야 할 나이에 이게 기금이 고갈되다 보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금이 왜 고갈되느냐? 낼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 내 노후와 직관적인 연계가 있어요, 이 저출산 문제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좀 심각하게 느끼실 거고, 한국은행에서 네네. 최근에 이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일단 우리가 보통 생산의 3요소를 얘기하면 토지, 노동, 자본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본과 노동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줄어드는 추세. 그러면 결국에는 생산성을 늘려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을 계속 콕 짚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결국에는 저는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AI, 로봇이 아마 우리나라의 그 생산성을 늘려줄 유일한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인구 감소로 어쨌든 뭐 노동력 투입이 줄어들고 자본 투입도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마지막 방법은 결국은 뭐 총 요소 생산성을 갖다가 높이는 수밖에 네. 없겠죠. 거기에는 뭐 기술 혁신도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인공지능의 로봇들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 현재 상황에서는 유일한 대안인 것 같습니다. 네. 출산율이 급격히 높아지지 않는다면 맞습니다. 경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지고 국가가 소멸한다고 해도 그래도 뭐 지금 젊은 세대에게 그래서 너희들이 아이를 낳아야 된다. 뭐 이렇게는 사실은 뭐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저출산에 대한 뭐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뭐 인천에서는 가령 뭐 1억 원을 주겠다. 네. 이런 어떤 파격적인 대책을 내걸기도 했고요. 이러한 대책들에 대한 실효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해요. 뭐 인천에서 1억 원 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근데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출산했으니까 1억 원 줄게 이거 아닙니다. 말해서 0세부터 18세까지 생애 주기별로 나눠서 준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지금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동감해요. 네. 저는 뭐 과도할 정도로 사실 혜택을 몰아줘야 된다. 뭐 출산하라 그러면 신혼부부가 합니까? 안 하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뭔가 정말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지만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된다면 저는 뭐 파격적인 지원 조건 저는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겠고 정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 보시는 이제 신혼부부가 계신다라고 본다 그러면 내년에 한번 기회를 잡으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부동산에 좀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신혼부부고 그다음에 내가 애를 낳을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오잖아요. 사실 조건이 뭐 1억 그러니까 소득이 1억 3천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대기업 다니신 분들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짜리 가능하고 최대 5억 원까지 나오거든요. 이자가 최저가 1.6%입니다. 이런 대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뭐 애가 지금 10살이 넘어가니까 사실 뭐 혜택이 없겠지만은 만약에 내가 애를 낳는다 그러면 그리고 내가 어차피 내 집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 신생아 이 특례 대출을 활용해서 한번 뭐 청약 한번 넣어보는 거라고 저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감할 정도로 이제 정부가 이제는 신생아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모색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뭐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이런 대책은 꼭 있어야 할 거다. 네. 이런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부장적인 기업 문화를 없애야 됩니다. 저는 가정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자. 네, 예. 저는 그걸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신혼부부가 애를 못 낳는 이유가 회사에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예. 둘 중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맞벌이 하고 있다 그러면 보통 애를 낳는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둘 중 한 명은 회사를 관두게 되거든요. 구조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문화가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나오고 있는 게 최근에 부모 공동 육아 휴직 제도를 개편을 했죠. 그러니까 6+6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3+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육아 수당을 주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첫 6개월 동안 부부 공동으로 줍니다. 이게 금액이 더 커졌어요. 상한선이 보통 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450으로 뛰었거든요. 그러면은 6개월 동안 이제 450입니다. 이게 총 하면은 한 사람당 1,950만 원이고요. 네. 두 명 합치면은 3,900만 원이거든요. 괜찮죠.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뭐 공동 육아 휴직 제도를 개편하면서 이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 인터넷 게시판 가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둘 다 6+6 쓰고 이제 복귀할 때 책상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뜻은 뭐냐면 6+6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놔도 내가 만약에 육아휴직을 쓰면 복귀할 때 되면 책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업들이 눈치를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육아휴직도 제대로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애를 못 낳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어떤 기업 문화, 잘못된 기업 문화를 타파해야지만 사실 많은 그 젊은 부부들이 애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기업들도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 고통받았던 북유럽 국가들은 많이 해결을 했잖아요. 뭐 네. 프랑스라든지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경우가. 맞습니다. 그런 나라들의 공통된 특징이 여성들의 경력 단절, 다시 말해서 애를 낳으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현상들을 완전히 없앤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보육제도라든지 네. 뭐 이런 제도들을 갖다가 완비시키면서 출산율이 늘었다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 참고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각국의 저출산 대책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은 없는지 따져보고 정부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